이곳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한 66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수중에는 평생을 아껴 모은 5억 원 남짓한 노후 자금이 있었고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도 크게 걱정할 것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온하게 아무 걱정 없이 여생을 즐길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저한테 미리 넘겨주세요. 제가 잘 불려드릴게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말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효도인 척, 어머니를 위한 걱정인 척 포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돈이 한번 손을 떠나면 다시는 내 주머니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늙은 어미와 다 큰 아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돈과 효도의 줄다리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엿듣게 된 아들의 통화 내용. 그 속에 담긴 진실은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들었던 걸까요? 혈육의 정과 자신의 생존 사이에서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했을까요? 오늘 지혜로운 은퇴 생활에서는 이 실제 사연을 통해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운명의 순응만 해서는 안 되며 손에 쥐고 있는 돈일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새겨들어야 할 경종입니다. 제 이름은 이명순, 올해 66입니다. 평생을 억척같이 일만 하다 3년 전 비로소 은퇴하고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고향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논밭이 내려다 보이는 경상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붉은 벽돌담이 둘러진 오래된 기와집입니다. 마당의 돌계단 틈 사이로 푸른 이끼가 끼어 있고 앞마당과 뒷뜰에는 제가 어릴 적 심어두었던 감나무가 여전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먹고 살겠다고 서울로 올라가 치열하게 사느라 고향 집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낡아갔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도시로 떠나버렸지만 제 마음속의 이곳은 언제나 지친 영혼을 누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150만 원 남짓에 젊은 시절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5억 원 정도의 예금. 이 돈은 복권에 당첨된 공돈이 아닙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노점상, 남의 집 빨래까지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피땀 흘려 모은 제 뼈와 살이 녹아있는 돈입니다. 제게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고단했던 지난 날들이 흘린 눈물과 땀의 결정체입니다. 고향에 내려온 뒤 저는 마냥 누워 지내지 않았습니다. 낡은 지붕을 보수하고 뒤틀린 나무 창틀을 갈아 끼우고 조상님 위패를 모신 마루를 반질반질하게 닦았습니다. 텃밭에는 깻잎과 상추, 고추를 심어 가꾸었고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어 새소리를 듣고 저녁이면 산마루를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가장 뿌듯한 건 마당 한 구석에 직접 작은 연못을 파고 비단잉어를 풀어놓은 일입니다. 맑은 물 위로 가끔 백로가 날아와 쉬어가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나이가 되니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타인의 계획에 떠밀려 내 삶의 주도권을 잃는 것입니다. 서울의 삶은 숨가쁘고 차가웠습니다. 비록 이곳은 외진 시골이지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내가 주인이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웃집 최씨, 아지매는 다 늙어서 무슨 청승이냐며 웃지만 저는 압니다. 진정한 은퇴란 사회로부터 잊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온전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얻는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평온했던 제 일상은 지난달 아들 지훈이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제 하나뿐인 아들로 올해 40을 갓 넘겨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번듯해 보이지만 치솟는 아파트 대출금에 외제차 할부금, 두 아이의 사교육비까지 겹쳐 늘 돈 걱정을 달고 사는 녀석입니다. 이번에 휴가라며 내려왔지만
녀석의 속내는 뻔했습니다. 어머니, 이 다 쓰러져가는 촌집 고치는데 돈을 왜 이렇게 쓰셨어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당에 새로 깐 판석과 수리한 문짝을 보며 지훈이는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마치 엄청난 낭비라도 목격한 사람처럼 말이죠. 다 쓰러져 가다니 여긴 우리 집이다. 저는 짐짓 태연하게 차를 내밀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얼마 쓰셨는지 아세요? 한 5천만 원은 들었겠네.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거나 투자를 했으면 이자가 얼마인데. 고작이 풀포기랑 벽돌에다가 지훈이는 탁자를 툭 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내 평생 아끼며 살았다. 내 돈 내가 어디에 쓸지 결정할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한 법이다. 저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죠. 통장에 묵혀둔 그 5억 원. 그렇게 두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앉아서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금융 전문가잖아요. 제 말 들으세요. 내 삶은 복잡할 것 없다. 그 돈은 큰 돈이지만 자랑하려고 모은 게 아니다. 나중에 내가 병들거나 다치면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둔 비상금이야.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녀석도 그 돈의 의미를 모를 리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녀석은 차를 바꾼다. 아이들 영어 유치원 보낸다. 급한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야금야금 제게 빌려간 돈만 해도 벌써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때마다 금방 갚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차용증은커녕 원금 한 푼 돌아온 적이 없었죠. 어머니, 제가 돈 욕심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이런 외진 곳에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서울에 있는 저희가 어떻게 바로 달려옵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얼핏 들으면 진심 같았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계산 속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다. 옆집 최씨 아지매도 있고 마을회관 김 영감님도 매일 들여다본다. 네가 사는 서울 아파트 닭장보다 여기가 훨씬 사람 냄새나고 든든해. 제가 웃으며 받아치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지훈아, 사람은 제 앞가림부터 먼저 잘하고 남 걱정을 하는 거다. 뼈 있는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녀석이 이 정도로 쉽게 포기하고 물러갈 리 없다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훈이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집수리 타령 대신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정말 혼자 지내시는 건 무리예요. 녀석은 고급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세상 둘도 없는 효자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라리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며느리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 하고 손주 녀석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아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고집 그만 피우세요. 이 낡은 집은 언제 비가 셀지도 모르고 난방도 시원찮잖아요. 서울집은 좁아도 병원 가깝고 생활하기 편해요. 무슨 일 생겨도 바로 옆에 가족이 있고요. 듣기엔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셈법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녀석의 서울 아파트는 산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었으니까요. 평소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죽는 소리를 하던 녀석이 갑자기 합가를 제안하는 건 제 주머니를 털어 그 구멍을 메우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꿀을 바른 듯 상냥했습니다. 어머님, 얼른 올라오세요. 아이들 공부방 정리해서 어머님 방 만들었어요. 다들 어머님 오시기만 기다려요. 며느리는 완벽한 효부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주까지 바꿔주더군요. 할머니, 빨리 오세요. 오시면 제가 스마트폰 게임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인생 경험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효심은 평소에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것이지 돈이 필요할 때만 갑자기 끌어오르는 게 아니라고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치기 힘들다던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건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 큰 돈 관리하시는 것도 힘들잖아요. 합치면 생활비도 아끼고 서로 좋잖아요. 지훈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위한 척하지만 실상은 제 돈으로 자기네 생활비를 충당하고 대출금을 막아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걱정되는 거냐? 아니면 내 주머니 속 돈이 탐나는 거냐?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는 대답 대신 찻잔을 들이켰습니다. 그 침묵이 100마디 변명보다 더 솔직했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땅거미가 내려앉은 마당에서 저는 내일 반찬으로 쓸 깻잎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뜰에서 통화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잔뜩 낮췄지만 풀벌레 소리만 가득한 시골의 고요함 속에선 모든 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알았다니까. 자꾸 재촉하지 마.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거의 넘어오셨어. 며칠만 더 작업하면 그 5억 원 내 손으로 가져올 수 있어. 가위질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야, 그 돈만 들어오면 아파트 대출금 털고 애들 유학비에 내 주식 마이너스 난 것까지 한 방에 해결된다니까. 우리 어머니 촌 노인네라 정에 약해. 효도하는 척 좀 하고 손주들 앞세우면 금방 마음 약해져서 지갑 여실 뿐이야. 돈 들어오면 그 돈으로 근교에 작은 빌라 하나 투자해 놓으면 딱이야. 녀석은 낄낄거리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다 잡은 물고기를 두고 흥정하는 장사치 같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제 위로 마지막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5억 원. 녀석에게는 대출을 갚고 인생 역전을 노릴 기회겠지만 저에게는 제 남은 인생을 지탱할 목숨줄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가난했던 시절. 기워 입은 바지를 입고도 제가 끓여준 고구마 죽을 맛있게 먹던 어린 지훈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순수했던 아이는 어디 가고 제 어미의 노후 자금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저 괴물이 서 있는 걸까요? 자식과의 인연이 고작 대출금 고지서와 카드값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제 처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 깻잎 반찬은 정말 서울 어디를 가도 이 맛이 안 나요. 저도 웃어주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사람이 살면서 돈은 중요하다만 그 돈이 제 몫을 하려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법이다. 나직하게 내뱉은 제 말에 녀석이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가 말한 대로 나도 늙었다. 하지만 셈은 흐려지지 않았어. 내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한다.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를 못 믿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다. 저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 내 마지막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식사는 무겁게 끝났고 아들은 읍내에 볼 일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녀석의 발걸음에서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이웃집 최씨 아지매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순 씨, 돈은 무조건 본인이 쥐고 있어야 해. 아들이 힘들다고 해도 선을 그어야지. 우리 나이에 가진 것 다 내주면 나중엔 찬밥 신세 면하기 어려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노후 자금만큼은 뺏기면 안 돼. 그건 자식을 위해서도 독이야. 최씨 아지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읍내에 있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에게 신탁 상품을 문의했습니다. 5억 원을 여러 쪼개어 일부는 당장 쓸 생활비로, 일부는 혹시 모를 의료비로 묶어두고 나머지는 제가 사망하기 전에는 절대 해지할 수 없는 연금형 정기예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저 외에는 설사 자식이라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입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쏟아지는 햇살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늙어서 돈을 쥐고 있다는 건 욕심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대로 끝까지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색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녀석이 단도직입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집 대출금에 애들 학비까지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5억 원 중에 딱 2억만 먼저 빌려주세요. 제 사업 풀리면 이자 쳐서 갚을게요. 사업?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저번에 투자했다가 날린 게 사업 아니었니? 아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 돈을 내주면 영영 돌려받지 못할 거란 걸 저도 알고 녀석도 알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하지만 이 돈은 내 목숨이다.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네가 겪는 어려움은 네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몫이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네가 넘어졌을 때 잠시 기대어 쉴 어깨를 내어주는 것이지 내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아니다. 그건 널 망치는 길이야.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자식이 죽겠다는데 돈 좀 쥐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래, 중요하다. 내가 늙어서 너한테 짐이 되지 않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살려면 이 돈이 있어야 해. 아들은 입술을 깨물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녀석은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떠나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라는 차가운 말을 남긴 채 말이죠. 아들을 보내고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아지매가 팥죽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명순 씨, 잘했어.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돈이 있어야 자식도 부모 어려워하는 법이야.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도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야.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마당의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비단잉어처럼 저도 이제야 제 인생의 흐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은 필요하지만 구속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제 돈을 지켰고 동시에 제 존엄한 노후를 지켜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텃밭을 가꾸고 마을 회관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이면 차를 마시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며칠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처럼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날선 기운도 많이 빠져 있었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거리가 생기니 오히려 관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녀석도 깨달았을 겁니다. 어머니의 노후 자금은 더 이상 손쉽게 빼낼 수 있는 저금통이 아니라는 것을요. 거절당하고 나니 오히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할머니 집이라고 쓴 손주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가족의 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선을 지키고 존중할 때 비로소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시간이 흘러 손주 지민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민이 졸업식인데 한번 올라오시겠어요? 돈이나 다른 거 바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흔쾌히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저를 본 손주는 뛸 듯이 기뻐했고 며느리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진솔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니 오히려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쑥스러운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사느라 너무 팍팍해서 잠시 눈이 멀었나 봐요. 저는 말없이 갈비 한 점을 아들 밥그릇에 얹어 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부모의 돈은 너를 평생 지켜줄 방패가 아니다. 내 두 다리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게 진짜 너를 위한 길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들판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도 지키고 자식도 지켰다고요. 저는 비정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단지 언제든 돈을 내어주는 현금 인출기가 되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제 또래의 친구분들 혹은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돈은 내 손에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입니다. 자식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노후를 위협할 정도의 큰 돈을 덥석 내주지 마세요. 한 번 주면 권리가 되지만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됩니다. 둘째, 몸이 아프고 외로울수록 마음을 독하게 먹으세요. 효도하겠다는 말에 혹해서 재산을 미리 넘겨주지 마세요. 진짜 효자는 부모의 돈을 탐내지 않습니다. 셋째, 나 자신을 위해 사세요. 늙었다고 자식 눈치 보며 살 이유 없습니다. 꽃을 가꾸든 여행을 가든 맛있는 걸 사 먹든 내가 번 돈으로 나를 대접하며 사세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돈 문제로 얽히면 부모 자식 관계도 시궁창이 됩니다. 선을 명확히 그으세요.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두려워해서 타협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진짜 어른입니다. 내 마음이 단단하면 곁에 누가 있든 없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돕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냉정하더라도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네 인생, 정답은 없지만 함께 이야기하며 지혜를 모을 수는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